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 들어올 때 치고 요번에 저거에서 2번 치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치라고 할 거예요. 아직. 그런데 3번째 박수를 치실 때는 어떻게 치시는 거냐면 이 장소에 있는 다른 분들이 박수를 치는 소리를 귀로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의 박수의 박자에 맞춰서 치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셋 하면은 시작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예. 맞아가.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오, 신기해. 이게 어떻게 맞지? 제가 지휘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분도 박수의 박자를 지휘한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있는 다른 분들의 박수를 귀로 들으시면서 그 박수의 박자에 맞춰서 박수를 쳐야겠다라고 노력만 해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지죠. 다 다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공통된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통계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예, 이 장면은 그 테임즈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시면 다리가 옆으로 조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흔들리고 있어. 그 다리의 진폭이 점점 커져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실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왼발, 왼발, 오른발. 사람들이 같이 걸어요. 그렇네. 근데 여기서도 아까 여러분이 박수 치신 것처럼 지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저희 아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유, 알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래서 제글포가 나와요. 첫 번째 시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기서 제가 일단 설명은 해볼게요. 만약에. 네. 자, 이 왼쪽 식은 달인데요. 이게 제 발자국이에요. 이 사인 값이 다 다르면 이 발자국의 속도를 늘린다는 뜻이고요. 그럼 사인에 마이너스가 되면 사인은 기함수예요. 하나의 수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라는 걸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식이에요. 일어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장담하는데 10중 8구는 편집돼서 방송은 안 나갈 거예요. 아, 이것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건데요. 메트로놈 5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메트로놈 5개가 올라가 있는 이 널빤지를 들어서 이분이 알루미늄 캔 위에 올려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와. 메트로놈이 왜 저래? 맞아. 우와. 왜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메트로놈을 5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로도 해요. 이거 완전 신기해. 이건 좀 오래 걸려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처음에 메트로놈이 다 따로따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때는 메트로놈이 올라가 있는 널빤지가 거의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메트로놈이 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 널빤지. 움직여. 밑에 널빤지가 아까보다 더 움직이죠? 네. 바로 앞에서 밀레니엄 브릿지를 걸어간 사람들이 발자국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재밌죠? 네. 여러분 처음에 박수를 칠 때 귀를 기울이시면서 같은 박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박수의 박자를 들으면서 즉 청각을 이용을 해서 신호를 전달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렇죠? 메트로놈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른 메트로놈하고 맞췄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서. 그걸 알고 싶어요. 쟤네들이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트로놈은 귀가 없어요. 그죠? 네. 메트로놈은 어떻게 다른 메트로놈의 움직임을 느낄까요? 진동? 예, 그게 바로 밑에 널빤지가 움직이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설명해 볼게요. 아까 밀레니엄 브릿지 위를 사람들이 걸어갈 때 소수의 사람이라도 밀레니엄 브릿지 위에서 예를 들어 왼쪽으로 조금 움직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다리는 아주 적은 폭이지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건 이해하세요?
메트로놈이 왼쪽으로 가면 다리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의자를 있잖아요. 예. 올라서신 다음에 발을 떼시고 몸을 왼쪽으로 씩 돌려봐요. 그럼 의자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거랑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위를 걸어가는 사람 중에 소수가 왼쪽으로 발걸음을 움직이면 아래 다리는 약간이지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걸 느낀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그 다음엔 다리는 오른쪽으로 더 움직이죠. 그런 식으로 한 번 만들어진 변화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 그거를 되먹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피드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되먹임 현상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움직임이 점점 폭이 커지는 그런 거죠. 여러분 박수를 칠 때 그 박자를 맞춘 것도 여러분이 사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듣다가 이제 처음에는 주변 분들을 듣다가 거기에 맞추다가 점점 박자가 맞아서 그 공통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더 잘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게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코드. 네. 그래서 어디 학회 때 물리학자들이 모였어요. 물리학자들도 학회 간 다음에 저녁 때는 모여서 술 마시면서 놀아요. 이제 술을 마시려면 뭐 다들 해보셨겠지만 그냥 어떤 때는 아무도 안 마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도 돌리기도 하고 뭐 가위바위보에서 마시기도 하고 물리학자들은 그걸 좀 다르게 해요. 한 분이 바코드를 갖고 하자고 한 거예요, 게임을. 술을 시켜요. 술병을 딱 들으면 거기에 바코드가 적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맨 위에 있는 바코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삥 둘러앉은 물리학자들이 처음에 8이잖아요. 그럼 처음 시작한 곳에서 8칸째 떨어져 있는 분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그러면 그분으로 시작해서 2칸. 그렇게 계속 술 마셨어요. 그런데 피곤하게 마시네. 근데 이거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처음에 8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7분은 한 잔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너무 빨리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건너뛰기 하지 말고 촘촘히 마시자. 그래서 이 숫자를 이진수로 바꿨어요. 이진수. 아우, 머리 아파. 이진법이라는 게 뭔지 다들 아세요? 이진법은 숫자가 둘만 써요. 뭐랑 뭐죠? 0과 1.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먼저 8이라고 나오잖아요. 8을 이진법으로 바꿔요. 8을 이진법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0. 오, 야,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아주 상당히 됐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야. 그래서 8을 1,0,0,0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이니까 바로 옆에 분이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0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마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때 술 마시다가 어떻게 게임이 진행됐냐면 그때 이진법이 문제가 1하고 0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삼 계속 마시고. 계속 마시고 저쪽에 있는 분은 1시간이 지나도 거기까지 술잔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시작을 했다가 술잔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우리 거꾸로도 가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나온 게 0이 나오면 한 잔 마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기로 했어요. 0이 나오면 그 사람이 또 마시고 그 다음 반대 방향.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1 갔다가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여기 앉아 계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만 계속 마셨어요. 그걸 왔다 갔다가 또 오고 이쪽으로 갔다 또 오고 그랬더니 저분이 자꾸 0하고 1만 갖고 하니까 제가 술을 자꾸 마시잖아요. 그랬어요. 0, 1만 하니까. 그런데 이 게임을 한 곳이 포항이었어요. 그래서 0과 1만 나온다라는 거에서 이 게임 이름을 0, 1만 게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이 출판된 다음에 이 사진을 보니까 주변에서 살다가 이렇게 흥미로워지는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괴짜라고 하는데 저는 물리학 연구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물리학이랑 연관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물리학의 문제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고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물리학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물리학이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싶은 거죠. 김상중 씨 몸무게가 도대체 몇 킬로그램이나 나갈까? 그걸 여러분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물어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숫자를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적으신 숫자들을 모아서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저게 뭐예요? 많이들 하셨네요. 아우, 저.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기요? 아우. 선생님 대단하신다. 야, 진짜 야, 그럼 멋있다. 뭐야, 이게 뭐야? 와,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 느낌이야. 이거 뭐야? 아, 이게 우리가 아. 일식 백 천만, 육? 야, 이분은 지우겠습니다. 10만 누가 팀. 7kg라고 적으신 분이 있어요. 좀 너무 장난이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잘못 쓰신 것 같아, 잘못. 제가 이거 실험을 해볼 텐데요. 지금 뭘 하려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김상중 씨의 몸무게를 예측하셨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숫자들을 저는 간단히 평균만 낼 거예요. 그 평균 값이 김상중 씨의 실제 몸무게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허. 오차범임. 답은 나왔습니다. 뭐야? 김상중 씨의 몸무게를 여러분이 예측하신 것의 평균 값은 70.96이니까 71kg입니다. 네,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정답 공개. 정답 공개. 볼까요? 우와, 세빙기. 그러면 보통의 우리가 몸무게는 모든 걸 다 탈의한 상태에서 이 몸무게가 아니면 그렇다고 좀 제가 벗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가감해서 이제 해야 돼. 그것도 사실 좀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지금 몸무게를 생각해서 적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적으신 분도 있겠죠. 전 탈의한 걸 생각하고. 저도요. 전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난 신발 신고 올라가신다. 예. 이게 뭐라고 긴장되네. 뭐야? 뭐라고요? 와, 우와. 거의 흡사했어. 그렇네. 와. 혹시 아까 숫자 기억하시나요? 네, 71. 네, 71. 그리고 야, 지금 비슷하네. 몸무게가 69.4였죠. 와, 흡사.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오차가 네. 별로 안 나요. 그렇네요. 여러분이 적어내서 숫자들을 다 모아서 평균만 내도 실제 몸무게에서 1kg, 2kg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오, 진짜 신기하다, 이게.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함께 지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계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남산의 높이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숫자를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남산 높이의 평균값은 728m, 730m입니다. 네. 실제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남산 실제 높이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262m. 예, 맞습니다. 260m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적어내신 남산 높이의 평균은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얼마나 되는데? 왠지 높을? 나도 한 800. 730m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산 높이는 무려 3배가 틀려요. 3배가. 남산 높이는 왜 그렇게도 큰 폭으로 틀리고 김상중 씨 몸무게는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진짜? 만약에 남산에 매일 등산을 가시는 분이라면 거의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죠. 한편 몸무게에 대해선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맞아. 여러분 본인의 몸무게를 알고 본인의 뭐 여자친구의 몸무게를 알고 남자친구의 몸무게를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김상중 씨의 실제 몸무게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데이터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 사실 그런데 이게 재밌게 이렇게 몸무게를 맞추는 것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실제 응용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들을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재밌는 성씨들이 많으세요. 처음 봤어. 여기 즙씨도 있고요. 맹씨. 망절씨라는 성씨도 있어요. 굉장히 여기 혹시 즙씨 계세요? 즙씨 계시면 즙씨. 즙씨. 이 자리에 즙씨가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즙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알기에 한 20분 정도였어요. 진짜 실제로 그러시구나. 예, 실제 이 성씨는 다 실제로 있으신 분들이고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경씨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경씨가 다른 곳에도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경. 그럼 맞아요. 네. 한자로 적었을 때 다른 분들. 예. 그래서 굉장히 희귀 성씨들도 있고 어쨌든 오늘 여기 즙씨를 가지신 분이 안 오신 이유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20분밖에 안 되는 즙씨성을 가지신 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올 가능성은 아주 작죠. 예, 이렇게 아주 간단한 확률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가 그래프가 나왔네요. 이게 사람 숫자예요. 사람 숫자. 어허. 그리고 이 세로축은 성씨가 몇 개 있는지. 그래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값이 뭐냐면 198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인구가 한 5천만인데 성씨는 한 300개가 조금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씨를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한 거냐면 그 도시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거예요. 전화번호 이런 걸 앞에 놓고 세는 거예요. 그럼 언제 다 세요? 와, 이건 진짜 있을 수 없어요. 김효진 씨는 제가 전화번호 하나를 다 셀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평생을 세고 계셨을 것 같아요. 1시간? 네? 어떻게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그걸 한 시간에 어떻게 그걸 세? 이만한 건데. 아니, 한 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우선 세고요. 그다음에 김씨면 김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장이지만 세면 곱하면 이제 얼마. 세다가 중간에 틀려면 다시 세요. 까먹잖아요. 근데 정확히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아주 흔한 성씨들 있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그런 성씨.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지로 세면 돼요. 페이지로 세면 그런데 김한석 씨 말씀하신 것처럼 오차가 있잖아요. 그래 봤자 김씨가 200페이지인데 그 중에 한 1000개 정도 안 세봤자 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흔한 성씨는 페이지로 세요. 중간 정도 성씨는 어떻게 세는지 알아요? 자로 세요. 자로. 어떻게? 어떻게? 몇 센치? 몇 칸인가 이렇게? 밀도를 재는 거예요, 처음에. 자를 딱 놓고 30cm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세 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로 이렇게 세면 돼요. 그래서 중간 성씨는 이제 자로 세고요. 희귀 성씨는 이제 세야죠, 정말. 손. 그렇게 하면은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정도면 세요. 야, 전화번호가 신기하네. 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연구가 아닌 것도 많아요. 처음 생각하면 와 저걸 언제 해 하겠지만 어떨 때는 잘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렇게 어떤 실제 데이터를 얻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것들이 과학자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그런 건데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이 가로축이 한 칸에 10배씩 늘어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플러스 6, 플러스 7이라고 적힌 거는 그냥 0이 6개, 0이 7개, 0이 8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그래프가 가로축은 이렇게 10배씩 늘어나게 그리고요. 세로축은 그냥 50칸씩 늘어나게 그린 거죠. 이렇게 그렸을 때 거의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이 직선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성씨를 한 페이지 안에 다 적을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를 갖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10배가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10배가 되면 이 정도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쭉 올라가서 우리나라 성씨가 기껏해야 320, 30개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 5억으로 4억 5천만이 인구가 늘어도 성씨는 몇십 개밖에 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뺀 모든 나라, 제가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이 예를 들어 일본인데요. 일본은 지금 현재 있는 성씨가 13만 개예요. 네. 13만 개고요. 13만 개라는 숫자뿐 아니라
이 그래프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일본은 만약에 성씨가 지금 13만 개인데요. 일본 인구가 10배가 되면 성씨가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최소한 뭐 몇만 개는 늘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10배가 돼봤자 달랑 4, 50개밖에 안 늘어날 걸로 요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런 걸 해보는 이유가 아까 여러분들이 성씨를 적어서 내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이 적어내신 모든 분의 숫자가 111명이었고요. 서로 다른 성씨가 27개였어요. 그럼 한번 이게 그림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여기에요, 여기. 와 진짜 직선이네. 요 직선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실험을 다른 나라에서도 해봤거든요. 일본에서 했을 때는 점이 저기 찍혀요. 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 조사만 해도 제 앞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한국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00명이 가지고 있는 성씨가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 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 말이 잘못됐으면 제가 성을 댈 거예요. 성을 안 여러분 다 웃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렇게 웃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 누가 성씨를 바꾼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정말 틀릴 리가 없다. 난 정말 확신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성씨를 안 바꾸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성씨가 300개 정도라는 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과거에 조선시대 성씨도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성씨가 어떻게 볼까요? 책을 통해서. 책으로? 어떤 책? 예? 아, 족보? 족보. 오, 맞아요. 족보로 보면 돼요. 제가 10개 집안에 전산화되어 있는 족보가 있어요. 10개 집안인데 어떻게 성씨를 다 보죠? 10개밖에 없는데 성씨가? 맞아요. 족보에는 그 집안에 시집온 여자분의 성씨와 본관이 적혀요. 근데 그걸 잘 보면 그 집안에 시집온 여자들의 성씨로 미루어 보건대 조선시대의 성씨는 어땠을까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직선으로 올라가는 모양 보셨잖아요. 네. 그건 조선시대 초에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씨가 지금처럼 굉장히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된 나라인데요. 그게 최근에 벌어진 일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4,500년 전에도 거의 비슷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실 수 있나요? 김상중 씨, 이게 뭘까요? 가오다걸 야보사 가고 말꽃주 고실도 이게 일단은 그 김소월님의 어이구. 진달래 꽃이라는 시의 느낌이 나는 말이에요. 예. 이 시를 어떻게 만든 건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사실 오른쪽은 다들 아시죠? 네. 예, 오른쪽이 바로 원래 진달래꽃이라는 시예요. 제가 오른쪽에 원래의 진달래꽃에서 왼쪽에 있는 이걸 만든 방법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나, 보, 기, 가처럼 한 글자 한 글자씩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모은 다음에 막 섞어요. 그리고 뿌려요.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왼쪽 거예요. 물론 할 때마다 물론 다른 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은 왼쪽에 있는 것도 오른쪽에 원래의 진달래꽃과 정확히 똑같은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나가 왼쪽에도 있고요. 보도 찾아보면 있고요. 똑같은 글자 수로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오른쪽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왼쪽 거를 보면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 같은 걸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바로 글자들끼리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모네의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원래의 아름다운 그림에서
그냥 픽셀이라고 하죠. 그 점들을 다 모아서 또 막 흔들어서 뿌리면 왼쪽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정확히 똑같은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보면서 느꼈던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른쪽에 원래의 인상파화가 모네의 그림에선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왼쪽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못 느끼잖아요. 그림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점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점들이 다른 점들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봤는데요. 어느 누구도 시를 현미경으로 읽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글자 하나를 보는 거잖아요. 글자 하나를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한 글자씩 보면서 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림도 현미경을 갖고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관계 맺음이라고 이름 붙인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들끼리의 어떤 유기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두 번째 관계 맺음이라고 붙인 제목인데요. 이거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소리를 내지 마시고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한번 빨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보이는 게 다른 거를 알 수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읽을 때는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뭉터기로 봐요. 그래서 빨리 볼 때는 처음에 사실 캠리브지라고 되어 있지만 빨리 볼 땐 저걸 캠브리지라고 부르고요. 연결구가 같은 게 더 재밌어요. 언뜻 보면 처음은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세히 보면 제가 뒤집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엉망진창. 엉징창망.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아니 저기 정말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저걸 왜 처음 봤을 땐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처음에 빨리 읽었을 때랑 천천히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을 때랑 우리가 느끼는 게 달라요. 즉 똑같은 대상인데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읽는지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번째 관계 맺음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관계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대상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인 거죠. 똑같은 것도 빨리 읽을 때랑 천천히 읽을 때랑 달라지니까 두 번째 관계 맺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네의 그림인데요. 이 모네의 그림에 보면 왼쪽에 예쁜 꽃을 들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화가가 그린 거는 맨 오른쪽에 그냥 물감 덩어리예요. 그럼 빨간색을 뒤죽박죽 칠해놓은.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 물감 덩어리를 예쁜 아이가 들고 있는 붉은색 꽃이다 라고 느끼는 건 우리의 여러분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품과 작품을 보는 사람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라는 뜻에서 두 번째 관계 맺음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관계 맺음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 맺음이고요. 두 번째는 보여주는 대상과 보는 우리 사이의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훨씬 더 중요한 관계 맺음은 저는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음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사회 관계를 이루고 있는 연결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스웨덴 사람이 한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냐면 살면서 지금까지 그 잠자리 대상을 몇 명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살면서 지금까지 잠자리를 같이 한 상대방의 숫자가 거의 1000명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왼쪽은 이쪽으로 가시면 1000분의 1보다도 적잖아요. 저런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회 안에서 이런 연결망을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질병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질병 혹은 질병이라고 할게요. 그 질병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한 예를 들어 어떤 백신 같은 게 개발돼 있다고 치고요. 그 백신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눠줘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전염병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죠. 성병이 전염되는 구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백신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저분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 그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가장 바보 같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서울역 앞에 서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의 예를 들어 뭐 30%한테 다 나눠줬다고 해봐요. 30%에 나눠줬다고 해봤자 그걸 받아가는 사람은 카사노바는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거든요. 이쪽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차피 전염에 거의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상대방의 숫자가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 받아가는 거예요. 어허.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방송을 하는 거죠. 파트너가 100명 이상인 분들은 내일 아침 서울역 앞에 모이세요. 그런다고 갖고 나올까요, 저런 분들이? 안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망이라는 연구를 하다가 누가 아주 정말 흥미로운 방법을 제안을 해요. 뭐냐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망이라는 연구를 하다가 누가 아주 정말 흥미로운 방법을 제안을 해요. 뭐냐면 서울역 앞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줘요. 단지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이 백신을 받아가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쓰지 마시고 선생님의 파트너한테 드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작동할까요? 그렇게 하면. 왜? 카사노바한테 그러니까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카사노바에서 네, 왜 그렇죠? 파트너가 많은데. 네, 맞아요. 이런 쪽은 저희가 약해가지고. 네,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잘하시네요. 자, 카사노바한테 그 백신이 그 다음날 전달되려면 파트너가 1000명이에요. 예. 그 중에 한 명만 받아가도 그 백신이 그 다음날에 카사노바한테 전달되죠. 왜냐하면 백신을 나눠줄 때 부탁이 직접 쓰지 마시고 파트너한테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직접 쓰지 않고 본인 파트너한테만 전달해라라고 부탁만 해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카사노바한테 백신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재밌죠. 네. 그리고 별로 어려운 방법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연결 구조를 갖는지를 이용을 해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연결망이라는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그런 방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질량 또는 가속도는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에 해당하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량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모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이지도 않고 무게와 밀도라고 하는 다른 개념들과 혼돈되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당신의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70kg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겠죠? 하지만 70kg에서 사용하신 단위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가 아니라 질량의 단위이죠. 무게의 단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70kg 중이라고 표현하셔야지만 무게의 단위를 정확하게 말한 것이 됩니다. 밀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한 이유가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아이에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 물과 기름은 왜 섞이지 않아? 물이 기름보다 더 무거워서 그래 라고 답을 하셨겠죠. 하지만 물이 기름보다 더 무거운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물의 밀도가 기름의 밀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서 두 액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다 보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질량과 무게를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일상에서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게라고 하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해요.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한자어를 빌려다가 사용해 보면은 무게, 무거운 정도는 중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중량,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중량에 해당합니다. 이 질량과 중량은 굉장히 다른 물리량인데요.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량은
방향의 구별이 없고 하나의 수치만으로 완전히 표시되는 값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으로 정해지는 양을 갖다가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제가 무게는 벡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지구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무게라고 하였는데,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존재하는 것이죠. 지구 중심 방향이 바로 힘의 크기와 함께 끌어당기는 방향에 해당합니다. 질량은 이와 같이 방향을 가지지 않고 크기만 갖는 값인데요. 그 단위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는 킬로그램, 그램, 작은 단위로는 밀리그램이 있겠죠. 그에 비해서 무게를 갖다가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킬로그램 중이나 중이라고 하는 뜻을 갖다가 영어로 킬로그램 F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게 자체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힘이거든요. 힘은 우리가 국제 단위계에서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뉴턴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1뉴턴이라고 하는 양이 다름 아닌 1kg의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받을 때의 힘이 바로 1뉴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속도를 갖다가 또 읽어드리는 순간 굉장히 큰 혼돈이 찾아올 겁니다. 1m/s는 어떤 단위인가? 바로 다름 아닌 속도의 단위인데요. 1초에 1m, 조금 빠르게 걷는 속도가 바로 1m/s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끌어당기는 지구 중력 가속도를 흔히 9.8m/s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뜻은 그럼 무엇이 될까요? 정지해 있던 물체를 떨어뜨린 것이 1초가 지난 후에 9.8m/s가 된다고 하는,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10배 정도 더 빠른 속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구 중력 가속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질량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다름 아닌 우리 몸의 무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무게를 뉴턴으로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은 7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무게는 대략 700뉴턴 정도가 되는 것이죠. 무게는 중력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만유 인력의 크기만을 중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크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냥 둥그런 구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구 표면 어디에서도 지구의 중력이 일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 중력은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구에서 지구 중력의 크기는 재는 곳에서 모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엘리베이터 안에 저울을 가지고 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저울을 가지고 탄 순간에 마침 사고가 났어요. 재난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은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던 모든 사람은 갑자기 몸이 붕 뜨면서 중력이 없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그럼 나는 그때 저울 위에 올라가 있던 저울에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무게가 표시가 될까요? 거기에 표시되는 값은 0일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무게라고 하는 것은 0까지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셈이죠. 지구 안에서도 무게를 갖다가 바꿔줄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곳으로 가면은 아예 그 중력 가속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화성으로 가면은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구에서 제자리 높이 뛰기를 한다고 하면은 1m 뛰는 사람도 화성에 가서는 3m를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는 곳에서도 많이 달라지고요.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주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주인들은 어떠한 끌어당기는 힘도 받지 않고 둥둥 떠다녀서 우주에서 유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정말 무중력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엘리베이터 예에서처럼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정말 무중력 상태가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중력이, 좁은 의미의 중력은 없어지진 않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나의 무게, 중량이 0이 된 무중량 상태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상자 안에서는 우리의 질량은 그대로이지만 무게, 중량은 0이 되는 무중량 상태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중력 상태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는 무중력 상태가 아니고 무중량 상태인 것이죠. 우주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주 정거장도 사실은 지구를 향하여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우주 정거장 안에서도 무중량 상태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중량은 0까지만 가능할까요? 중량을 우리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로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지구 중심의 방향이라고 정해 놓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가만히 두었을 때 떠오르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물체의 중량은 음의 중량을 가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 아닌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는 것들인데요.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풍선 혹은 열기구들은 공기 중에서 떠오르게 되죠. 떠오르는 동안에는 음의 중량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중력을 갖다가 측정한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량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질량을 묻는 질문에 70kg 중이 아닌 질량의 단위 kg을 사용해서 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측정하는 질량을 중력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저울이 이런 중력 질량을 갖다가 측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질량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은 더 근본적인 데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누군가를 밀어보면은 그 사람의 질량을 갖다가 알 수 있는데요. 우주로 나갔다고 상상을 해보죠. 우주에서 만난 외계인의 질량을 갖다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계인을 갖다가 1뉴턴의 힘으로 밀어보는 것입니다. 1뉴턴의 힘으로 밀었을 때 외계인이 보여주는 속도의 변화를 갖다가 측정하면은 외계인의 질량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질량을 우리가 밀어보거나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다름 아닌 관성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의 발견은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갈릴레이 사고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움푹하게 패여있는 그릇에 한쪽 면을 점점 낮춰서 완만하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내가 놓았던 쇠구슬이 원래 있었던 높이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실제로 해보면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다름 아닌 관성을 발견하게 된 계기입니다. 뉴턴의 제1운동 법칙에 의하면은 운동을 하지 않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외부에서 힘이 주어져야지만 운동 상태를 변하게 되죠. 그 힘에 대해서 가속하는 크기는 비례하게 돼 있지만 물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유량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게 돼 있는데요.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의 크기라는 의미에서 질량이 새로운 용어로 정의되게 됩니다. 뉴턴이 사용한 질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관성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고 질량의 다른 이름은 바로 관성의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러한 질량이 정말 불변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뉴턴 역학의 한계에서는 질량은 일정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면은 질량은 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점점점 그 질량을 갖다가 늘려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상대성 이론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시간 지연 현상처럼 물체의 질량 또한 무한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파생되는 E = mc 제곱에 따르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질량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빛은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고 있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자입니다. 질량의 개념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도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개념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이르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는 공간을 휘고 그 공간을 지나는 궤적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휜다는 개념은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빛까지도 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질량이 뭐길래 어떤 입자에는 질량이 존재하고 어떤 입자에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현대의 양자장론에서는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이지 이론에서의 게이지 대칭성이 저절로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페르미온에게 힉스 메커니즘을 따라서 질량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자에게, 과학자에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이 더 어려운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섹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햄릿에서는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어로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건데요. 물리학자들의 농담하는 식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있는지 없는지,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의문이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 질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량은 읽는 것만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읽는 것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읽기 시작하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질량을 이해하는 것도 현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질량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들으셨으면 이제 좀 교양 과학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문학에 조금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봤을 섹스피어. 그렇다면 물리학에 조금 조예가 있어 보이려면 어떤 걸 알면 될까요? 학교 다닐 때 분명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력학. 연력학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 어디 가서 연력학 안다고 조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이 온도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일상에서는 액체는 부피가 증가하고 금속 막대는 약간 길어지며 도선에서는 전기 저항이 올라가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죠? 굉장히 작은 온도계를 접촉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온도계를 이용해서 체온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알코올 온도계의 눈금은 방 안의 온도인 섭씨 20도 정도를 가리켰다가 내 몸과 접속시키면은 알코올 표시 막대가 쭉 올라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온도계와 내 몸이 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온도계는 무조건 작으면 좋겠죠. 온도계가 너무 크게 되면은 나의 체온을 빼앗겨서 36.5도가 아닌 낮은 온도로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도를 바꿔주게 되면은 상 변화가 생겨요.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 바로 상변화인데요. 얼음이라고 하는 상과 물이라고 하는 상, 수증기 상태인 기체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음이 녹는 것도 많이 보셨고요. 물이 끓는 것도 많이 보셨죠. 얼음과 물이 같이 있는 상태도 보셨죠. 여름에 시원한 얼음물. 얼음과 물이 같이 있다는 것은 몇 도란 뜻일까요? 그건 0도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얼음상도 아니고 물상도 아닌 공존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0도, 우리가 어는 점, 얼기 시작하는 점이자 녹기 시작하는 점이 됩니다. 다른 한 포인트를 더 보면은 물이 점점점 온도를 얻어가다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잖아요. 끓는 점, 물 속에 있는 물 분자가 이제 수증기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때는 100도죠.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상이 변하는 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 임계점의 위치는 기압을 바꿔주면은 바뀌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은 밥이 설익는다. 그거는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라 100도보다 낮은 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점도 기압이 낮은 곳으로 가면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조금 올라가요. 물은 100도씨에 끓잖아요. 그런데 섭씨 100도에 사우나에서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어요. 왜 온도는 똑같이 높은데 사우나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는 걸까요? 물에서는 훨씬 더 밀도도 크고 열 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사우나에 있는 수증기에서는 열 용량도 적고 기체의 열 전도도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익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압을 계속 낮추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는 점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끓는 점이 내려오다가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이 만납니다. 얼음물, 물이 끓고 있는 상태. 이 두 상태가 한 곳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얼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공 챔버 안에 집어넣고 기압을 점점 낮춰요. 0.006 기압까지 떨어뜨리면은 물의 삼중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삼중점이 바로 물이 얼면서 끓기 시작하는 점이 바로 이 삼중점입니다. 이 삼중점보다 아래에서는 바로 승화라고 하는 건데요. 얼음이 물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드름이 녹지 않고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온도와 압력을 계속 높여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만들어져서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초임계 유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물의 경우에는 374도까지 올려야 되고 압력도 218도까지 올려야 돼서 만들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액체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얼리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드라이 아이스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죠. 뭉게 하얀색 구름이 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드라이 아이스도 압력을 매우 높여주면은 액체 상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액체를 압력을 높이면서 온도도 계속 높여나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액체로서 가지고 있는 경계면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가 바로 초임계 유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액체와는 달리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녹여내기에 편리해요. 그래서 커피에서의 카페인을 녹여내는 것으로도 쓰이고요. 아로마, 기름 같은 것을 짜내는데 이런 기술이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고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는 절대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는 무엇일까요? 열기관에서 효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클라우시우스가 정의했던 엔트로피에서는 열량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엔트로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열 효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열역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열 효율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연력학이 발전해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연료를 떼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동력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한 20 몇 %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열 기관인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한 30% 된다고 해요. 열 에너지가 어느 정도 흩어져서 버려지고 유용한 에너지로는 일부만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값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온도와 열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고전역학에서는 물체들 하나하나의 위치를 알아야 했었고 하나하나의 속도를 알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력학으로 넘어오면은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입자들의 위치와 입자들의 속도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데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것은 0도씨 1기압에 22.4리터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기체가 대략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요. 우리말로 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10의 23승을 제가 찾아보니까 1000해더라고요. 1000해.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만큼이라고 하면은 6000해 개의 입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수만큼 기체 분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알아야지 물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물리학은 너무 어려워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압력과 부피와 온도를 알면은 상태를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 연력학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기체 분자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돌아다니다가 벽에 맞고 되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각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속도들은 변하게 돼요. 이렇게 기체 분자가 벽에 맞고 되돌아오면서 그 벽에는 압력을 주게 되고 그 압력이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바로 온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맥스웰과 볼츠만이 알아낸 것은 이러한 기체 분자들이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분포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자 안에 일정한 온도의 기체 분자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기체 분자는 제각기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뜨거운 기체가 담겨있는 상자와 차가운 기체가 담겨있는 상자, 두 개의 상자가 나란히 있다고 생각하면은 뜨거운 기체가 있던 상자의 온도가 차가운 기체가 있던 상자의 온도와 비슷해지면서 점점 바뀔 것입니다. 이때는 뜨거운 기체의 상자에 있던 분자들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차가운 기체가 들어있는 상자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지는 상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냉장고를 만드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비과역적인 과정인 건데요. 기체 분자들을 이렇게 상자에 가둬 놓고 그 사이에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체 분자는 다시 왼쪽으로 모이게 하고 조금 느리게 운동을 하고 있는 기체 분자는 오른쪽으로 모이게 하게끔 문을 열었다 닫았다만 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찬 온도와 뜨거운 온도가 서로 나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맥스웰의 도깨비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도대체 왜 그럼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이 절대적인 존재가 모든 하나하나의 입자에 정보들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다름 아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자발적인 과정에 의해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엔트로피가 그대로 있거나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화살, 시간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법칙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티프가 돼서 영화 테넷에 사용되었는데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이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시간의 방향은 거꾸로 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 영화 테넷이죠. 이렇게 해서 연력학에 대해서 훑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연력학 법칙들을 모두 설명드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은 구석구석 보면은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같이 살펴본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리학의 섹스피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섹스피어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을 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북글씨를 통해서 조선에 크게 기여를 했던 한석봉이라는 서예가가 있습니다. 정부 관료로서의 그의 능력은 북글씨만큼 되지 않았지만 대단한 명필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온 명나라의 장수들이 군사비를 조선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석봉의 글씨를 대신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가히 글씨 한 장에 몇백억, 몇천억의 가치가 있었던 거죠. 이런 한석봉과 어머니의 시합은 매우 유명합니다. 자, 이제 시합 결과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리학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일어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조잡할 수 있습니다. 가설을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승부에서 이겼던 한석봉의 어머니는 어떤 식으로든지 떡을 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가설을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설 1번. 한석봉의 어머니는 구묘다. 아주 오랜 옛날 꼬리 9 달린 여우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는데 신선처럼 수백 년을 살은 영물이라서 여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신한 구묘는 마을에 내려와서 남자 사람과 혼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우는 어두운 불빛에서도 작은 동물을 잘 봅니다. 눈의 망막에 반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시신경을 한번 놓치더라도 망막에서 반사돼서 시신경을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신경을 2번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다시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우나 호랑이를 밤에 볼 때 눈이 번쩍번쩍 빛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런 동물은 빛을 2번 재활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설 2번. 한석봉의 어머니는 배트우먼이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배트우먼이라는 가설도 승부의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쥐는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되돌아온 반사음을 이용해서 어두운 밤에도 사냥감을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가설 3번. 한석봉의 어머니는 제다의 기사이다. 스타워즈라는 매우 유명한 영화에는 죽음의 별이라는 행성형 무기가 있습니다. 170만 명의 군인들이 상주하고 직경이 120km나 되는 초대형 요새입니다. 현존하는 항공모함보다 약 1억 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주인공은 전자레이더가 아니라 포스를 이용해서 요새의 유일한 급소를 찾아서 미사일 한 방에 폭발시켜버립니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제다의 기사라면 어두운 밤에 떡을 고르게 자르는 것은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물리적 접근법의 2단계는 검증 실험을 통해서 이런 가설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에 나열한 3가지 가설들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실험을 이제 머릿속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구미호 가설과 배투먼 가설을 검증하려고 어두운 밤길을 한석봉과 어머니가 나란히 걸어가게 합니다. 둘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1, 2번 가설은 아웃. 제자의 기사 가설을 검증하려고 야밤에 활쏘기를 하게 하거나 또는 고을 관아의 무관과 검술 시합을 하게 합니다. 당연히 무참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3번 가설도 아웃. 구미호 스타일의 이런 가설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을까요?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광량자 가설로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해 1922년 닐스 보어가 노벨 화학상 수상 기념 연설을 할 때 나는 광량자 가설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났던 닐스 보어마저도 아인슈타인의 학설을 구미호 가설처럼 취급했습니다. 보어는 수소원자 모델로 노벨상을 탔지만 이 모델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실험 결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로소 양자역학이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국제저명학술지 SCI 저널에 나오는 많은 논문에 그리고 많은 학설들도 구미호 가설의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증 실험을 통해서 학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진보하는 학문의 모습입니다. 마치 생물이 진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설 세우기와 검증 실험 외에도 물리에 필수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심한 관찰력입니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대결을 물리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해 봅시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대결은 불공정한 시합임을 물리학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동물이나 기계의 동작에는 제어 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붓글씨에 필요한 센서, 떡썰기에 필요한 센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붓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관절을 절묘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완벽하게 제어해서 붓글씨를 쓴다. 불가능합니다. 눈으로 붓끝을 직접 보는 이 한 단계의 제어를 통해서 비로소 붓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한석봉은 시각 센서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무썰기나 떡썰기에 필요한 센서는 왼손 손가락입니다. 왼손 손가락이 바닷개처럼 옆으로 살금살금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칼날이 손가락에 닿아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센서는 촉각 센서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기본 물리를 잘 알았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합을 설계해서 아들에게 다시 수련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한석봉도 기본 물리를 잘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 시합 반칙입니다. 어머니 왼손 뒷짐지세요. 자, 이 시합 자체가 한석봉이 물리를 알았더라면 성립되지 않았음은 특히 불공정한 시합이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물리를 알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속담도 다르게 보이는데요. 동서양의 속담 몇 가지를 물리의 눈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벼의 일생을 잘 관찰해 보면 고개를 숙인 벼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얼마 안 가 베어져 죽습니다. 벼의 수명은 약 110일입니다. 벼는 생후 80일 즈음에 비로소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서민의 평균 수명이 약 35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25세부터 고개를 숙이면 되겠지요. 그러나 현대는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조선시대의 25세라면 지금은 65세가 되어서 고개를 숙이는, 즉 겸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대다수의 오염물질은 물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아서 대부분의 시간은 밑바닥에서 움직입니다. 강이나 호수, 운하의 바닥에는 많은 오염물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윗물은 맑고 아랫물이 흐립니다. 윗물이 더럽고 아랫물이 맑은 경우는 오염물이 물보다 밀도가 더 작은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반대의 경우보다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한편으로는 윗물이 탁하면 아랫물도 탁합니다. 강의 상류에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하고 유속이 빠른 경우에서 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나의 떡 또는 나의 월급은 나의 노력의 결과이기에 노력과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내 떡이, 내 월급이 작다고 여기게 됩니다. 남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밤새도록 야근을 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남의 떡, 남의 월급은 노력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미국에는 옆집 잔디가 더 푸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땅이 넓은 나라 미국에서는 단독주택 정원에 잔디를 키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개인 가정집의 잔디이지만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끼치므로 시청에서 간섭을 아주 많이 합니다. 물주기 그리고 주기적인 잔디 깎기를 통해서 단정하고 푸른 잔디밭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디 깎기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용돈벌이가 됩니다. 그러면 옆집 잔디는 왜 더 푸르게 보일까요? 우리 집 잔디는 우리 집 2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기에 길쭉한 잔디도 점처럼 또는 짜리몽땅한 녹색 막대기처럼 보입니다. 이런 잔디를 우리는 이렇게 쳐다본다는 얘기죠. 옆집 잔디는 잔디의 길쭉한 옆면이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옆집 잔디가 갈색 땅을 가려서 전체적으로 더 푸르게 보입니다. 유채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유채꽃은 꽃보다 줄기가 더 많이 보입니다. 멀리 있는 유채꽃은 꽃들이 뒤에 있는 줄기들을 가려주기에 더 노랗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매우 쉬운 물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땅은 더 이상 없지만 기존의 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물리는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쉬운 물리도 제대로 적용하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도 쉽고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의 또 다른 핵심은 질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시합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은 이미 물리의 핵심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